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북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 헌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북한 내부 소식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어제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죠. 아직까지 관련해서 자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고 또 통일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폭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사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기존에 고수해오던 헌법에서의 통일 조항이라든가 영토 조항들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것은 올해 1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었죠. 예. 올해 1월에 시정연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미 거기서 새로운 영토 조항 신설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통일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후속 작업으로서 이번 어떤 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회의는 끝났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해 수역에서 우리가 그 북방 한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엄연히 북방 한계선이 합법적인 어떤 영토선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번에 영토 조항 신설에는 아마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해상 경계선이라든가 해상 국경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해상 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통일 조항 삭제입니다. 네.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떤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북한은 이번 기회에 그런 특수 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라 그런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완벽하게 명시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통일 조항은 대부분 삭제할 것으로 보이고 통일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다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률들도 빠질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서 또 보도가 될 텐데 자세한 내용 한번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김정은 국방대학인가요? 거기 네, 가서 맞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소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제 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말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런 진심을 드러냈다라기보다는 현재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에서 특히나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 체계의 어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 즉 본인들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괜히 미사일 개발도 그러면 미국을 향하는 거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괜히 한국 혼자 저러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조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꺼낸 것이고요. 그 뒷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핵을 가진 국가 앞에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는 게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또 훈시적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핵을 가진 존재는 북한이기 때문에 괜히 앞에서 그런 무력 시위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네. 의도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어떻게 이걸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실명을 또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좀 강하게 비난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또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 사이 어떤 군사적 대결의 그 힘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세계 그 어느 명장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고인들이 분명히 군사적으로 위에 있다는 걸 지금 네,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북 강경책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것은 북한 아닙니까? 잦은 군사 도발로 인해서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데 그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실명 거론까지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군회 할 때 우리나라 무기체계 현5라든지 많은 걸 공개했는데 북한이 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군사력에서?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는 저는 북한이 저희를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략 핵무기 관련해서 전략무기 관련해서는 비대칭 전력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한미 간의 어떤 핵 확장 협정, 핵무기 확산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워싱턴 조약이라든가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일정 부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무기 자체로만 보면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고인민 당일에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좀 보냈습니다. 무려 120개를 날려 보냈고 올해 들어서 보면은 26번째인데 자, 갈수록 북한 도발 잦아지고 있는데 자, 개헌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북한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심리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그 DMZ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북 확성기를 여전히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북한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뭐라도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그런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의 오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가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내고 있는 대남풍선은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북한이 원래 기획했던 남남 갈등 유발이라든가 남한에서의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좀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도 대응은 해야겠고 그와 관련해서 김정은에게 이런 어떤 대남 오물풍선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짓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것 거짓 보고가 올라가고 아닌가라는 저는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최근 북한 지도부가 이 고가의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노출되면서 김일성 체제부터 이어졌던 이 북한 지도부의 명품 사랑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지금 이럴 땐가 싶기도 한데 명품 사랑 김일성 때부터 유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시절의 어떤 명품은 주로 이제 벤츠 자동차를 고위급 간부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정말 비싼 프랑스산 코냑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부들과 함께 자주 연회를 베풀면서 그런 어떤 술 마시는 정치 이런 것들이 김정일 시대에는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그 명품의 어떤 그 수가 다양해졌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최선희 외무상이 그 러시아에서 열린 그 포럼에 참석하면서 착용하고 나왔던 그 안경이 디올제 안경이거든요. 디올,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디올이네요. 네, 그런 어떤 고급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고 또 최선희 외무상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가방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고가의 명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명품들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 명품의 가짓수도 다양해졌고 또 그 제공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좋은 명마 수십 마리를 북한이 수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사실 김정은이 다 타는 건 아닙니다. 한두 마리 정도만 타겠죠. 그러면 나머지 말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고위급 간부들에게 선물로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 명만 있다라고 아니겠지만 저는 보고 김정은이 계속 타고 다녔다. 말을 계속 타고 다녔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자, 근데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방문 때 들었던 이 명품 가방, 또 진품 여부를 좀 가리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또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만약 이것이 가품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품일 경우에는 대북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명품들이 수입이 됐는지 수출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북한 고위층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사치품의 모든 품목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밀반입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답답한 노릇이죠. 모든 것들을 틀어막는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틀어막지 못하고 있고 그런 출路를 빨리 찾아내서 북한 정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실효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도 지금 발빠르게 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진품 여부를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명품 생각보다는 주민 생각이 먼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사건 사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들어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뭐 무면허 음주운전도 아닌데 이 교수님 이걸 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번 사건? 그럼 결국 그 본인의 정확한 의사 판단을 게을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왜냐하면은 우회전을 하라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그 장소가 아니고 네. 엉뚱한 곳에서 우회전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램프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운전 행위를 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차가 내려오는 것이 분명히 목격이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멈춰서 사실상은 긴급 조치를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램프를 계속 역주행을 시도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다다르게 된 거죠. 네. 또 거기에서도 사실상 멈췄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차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아니 사실상 거의 역주행에 거의 유턴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6대가 계속 와서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트럭 운전사 70대의 운전사가 그 사망을 했고요. 3명이 그 부상을 얻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평상시에도 아마 출근하는 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결국은 기울여야 할 주의무를 게을리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가던 길을 쭉 가다가 나중에 뭐 나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른 새벽이라서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봉변당했다 이런 수준일 것 같은데 이 여성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사건 발생 시간을 좀 살펴보면 어제 오전 5시 19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이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이 해당 A씨 여성을 현재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 여성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하고요. 본인도 다치기는 했지만 경상 정도에 그친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특법상의 이 치사상 혐의를 좀 살펴보면 형량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 지금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되면 최대치가 금고 7년 6개월이 최대치로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양형 기준상 살펴보면 이 가중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실의 정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 유족과 혹은 또 다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멀쩡히 출근하던 길에 저런 날벼락 참 안타까운.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배우 이성균 씨 얘기로 이어갈 텐데요. 이 고인을 공갈 협박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해서 7차 공판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기자, 어제 공판 보면은 고 이성균 씨를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 A 씨 저희가 뭐 몇 개월 전까지 계속 다뤄서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 실장의 지인이 이 여 실장 역시 다른 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협박이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 실장 A 씨가 이성균 씨에게 받은 이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 실장을 협박하던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언급인 거죠. 네. 앞서 이 여 실장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성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이성균 씨와의 사생활이라든지 마약 관련 일들을 알고 있다는 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성균 씨에게 이 3억 원을 뜯어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원 교수님이 네. 협박 내용을 보면은 뭐 어머니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유흥업소 실장도 본인이 이성균 씨를 협박하면서도 자신도 협박을 당하면서 되게 뭐 무서웠던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이중 협박을 사실상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네.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한 위해에 대한 협박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까지 나가면서 돈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심정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것 플러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 해킹범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해서 가장
뭐 가장 친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좀 친하고 이웃에 사는 그 유명 그 배우로부터 사실상 협박을 또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그 협박범은 소위 말해서 해킹범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불법 유심칩 3개까지 쓰면서 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긴 거죠. 근데 협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제 2가지를 빌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 실장이 소위 말해서 그 필로폰 등의 투약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알아서 이것을 또 협박의 빌미로 삼았고, 이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고 이성균 배우와의 일정한 관계를 자신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 폭로하게 되면 나라가 그야말로 들썩거리지 않겠느냐. 또 이런 또 협박을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협박을 이 실장도 받았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협박범이 결국은 이 3억 원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네. 종국적으로는 이 고 이성균 배우에게 직접 2억 원에 대한 요구를 해서 종국적으로는 그 5천만 원을 이제 수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것과 관련된 공갈 혐의 또 공갈 방조 등의 그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협박이 이어지면서 이성균 배우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이 변호사님, 뭐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이 협박을 받은 이 실장도 뭐 이런 정황이 좀 참작이 되면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집니까? 좀 저기도 생각하기 싫지 않은요? 네, 근데 지금 이 해당 A 실장이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마약 취약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이 재판이 지금 2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마약 취약 전과 유법이었는데 또다시 필로폰이랑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요. 네. 지난 7월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 구형, 이 마약류 투약에 대한 혐의에만 징역 2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고요. 이번 이 고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도 협박을 당해서 내가 이성균 씨에게 어떤 협박이나 공갈을 하게 됐다라는 게 협박과 공갈에 일정의 내가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굳이 따지면 불리하나 유리하나를 봤을 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사실은 뭐 면죄부가 되거나 네.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감경 사유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크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다음 사건 넘어갈 텐데, 아까 역주행 사건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또 역주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한밤중에 경찰과 도둑을 벌였는데 여기서 또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전에서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에다가 도주급까지 벌였거든요. 이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우는데요. 경찰관이 내려서 검문을 하려고 하자 저렇게 SUV가 갑자기 달아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 도주로까지 나중에 막았는데 신호도 차선도 무시하고 아예 저렇게 중앙선 넘나들면서 역주행하며 내달립니다. 순찰차 2대 그리고 택시까지 따라붙었는데요. SUV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이 차량 한밤중 15분 동안 2.5km 정도 난폭 운전을 하면서 대전 도심 일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빨간색 정지 신호에 SUV가 멈칫하는 순간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들이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가 꿈쩍을 안 하니까 저렇게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0대 여성이었고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경찰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 2.5km에 걸쳐서 도주를 했고요.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면서 정말 시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주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하차 명령하고 시동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는 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저희의 대답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도 안 했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전해드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했다. 이거보다 훨씬 좀 세기가 좀 큰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상당히 만취의 수준으로 음주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걸리기 싫어서 소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이 전력이 경력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이 차량을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으면 아예 이런 원천적인 음주가 봉쇄되지 않았을까? 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형법에 예를 들면 범죄의 공한,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이 자동차를 봐서 결국은 압류해서 몰수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그런 정책인데 뭐 그런 게 상당히 그 아쉬운 대목이고 뭐 제가 추정컨대는 그런 음주 운전 경력이 꽤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이 혹시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취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혹시 형량이 본인에게 더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외관상에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끝까지 이 지구대에 와서도 세 번의 요구에도 끝까지 뭐 체열, 뭐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혹시나 뭐 도망가서 도주해서 도망에 성공했다고 하면 또 뭐 소주를 뭐 먹는다거나 최근 그런 행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뭐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른바 그 김어중 효과의 부정적인 여파가 아닌가 뭐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술타기 효과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운전을 하기 직전에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편의점에 가서 갑자기 소주를 마신다든가 뭐 지난주에도 39초 만에 이제 술을 이렇게 먹어서 뭐 결국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단 네. 말이죠. 뭐 그와 같은 이제 술타기에 대한 뭐 시도도 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입법적인 보완 사항이 국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입법적 공백도 치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뭐 도주국에 뭐 음주 측정 부름은 뭐 당연했고 뭐 죄질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처벌 어떻게 됩니까? 처벌수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이 화면 보신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 음주보다 음주 측정 불응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 형량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 확 징역형도 띄고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가해자는 잘못 판단 진짜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주 측정을 불응했기 때문에 현재 이 법정형도 적용이 되지만 문제는 이미 앞선 음주 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음주 전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고 10년 이내에 범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진아호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다라고 실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음주해서도 안 되고 음주했으면 당연히 음주 측정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괜히 이랬다가 더 가중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우리 국군 장병 얘기를 한번 넘어갈 텐데 요즘 국군 장병을 내서 뭐 값을 할인해 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훈훈한 미담들이 많았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여기에 네. 뭐 산통을 깨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후반의 A 사장님이 올해 초입니다.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무료 커피 나눔 행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현역 국군 여러분, 이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좋네요. 예.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도 군대 전역했고 하니까 아들 같으니까 현역 군인들한테 했는데, 와, 우리 아들이 현재 군에 있다면서 부모님들도 찾아와서 공짜로 커피를 달라고 하고요. 일반 장병이 손님들도 아닌데요? 장병이 아닌데요. 네. 일반 손님들도 와서 장병이 커피면 나는 좀 빵이 먹고 싶으니까 빵까지요? 나는 빵을 좀 달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나 제대한 지 50년 됐다. 50년 됐으니까 나한테도 무료 네. 커피를 달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이 사장님께서 너무 난처하다라면서 그래서 저기 위에다 현역이라고 써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역. 오히려 우리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오늘 자선업체 사장도 아니고 너무 괴롭다라는 심경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네. 자영업자분들이 자선단체, 자선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뭐 자선 기관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도 아닌 네. 이 영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장님의
소중한 마음의 그 발로인데 호의죠. 호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소중한 그 사회적 덕성에 기초한 그런 의사를 자신의 이른바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본인이 이른바 공짜 심리에 너무 취해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뭐 시민이라고 할 때 여러 형태 있지만 네. 특히 덕성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정리정돈 뭐 좀 필요한 뭐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뭐 어느 영어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각별히 유의하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 지금 정치 얘기인데 아마 사건성과 같이 엮어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보면은 문다혜 씨가 좀 많이 취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MBN 사건팀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CCTV를 구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잠시 그날의 행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1차 이태원 소고기집에서 1차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토요일 새벽 0시 30분쯤 문다혜 씨가 2명의 남성과 함께 포착이 됩니다. 네. 자, 이후 0시 38분쯤에는요. 이제 문다혜 씨가 2명의 남성 중에 1명의 일행과 이 골목에 있는 이태원 이 골목에 있는 한 전집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집에서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 전집은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문다혜 씨를 왜 거절했을까요? 자, 이 식당 주인은 문다혜 씨가 너무 취해 보여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문다혜 씨가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 달라라고 말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고 해서 겨우 문다혜 씨와 일행이 그곳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다혜 씨는 다른 식당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식당에 가서 두부김치와 이 소주 한 병 총 2만 원어치를 주문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취재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문다혜 씨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이 3차 장소에서는 아예 술도 안 마시는 것 같았다라고 주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또 동행한 남성은 소주 이 한 병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반병 정도를 마시고 자, 계산을 한 뒤에 문다혜 씨보다 30분 먼저 이곳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다혜 씨는 30분 동안 이 식당에 홀로 남겨져 있다가 이후에 이곳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문다혜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차가 아니라 남의 차를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트렌치 코트를 묶는 이 끈 부분이 땅에 질질 끌려 있는데도 문다혜 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게 자기 차량이 아닌데 좀 열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보면 저기 박스를 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박스가 없었는데 흰색 박스예요. 들고 있는데 음주하고 나서는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도요. 뭐 이렇게 트렌치 코트가 좀 끌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박스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요. 다혜 씨가 들고 있던 이 흰색 박스인지 종이 뭉치인지 저희가 지금 잘 분간은 안 가는데 1차에서 다혜 씨가 먼저 차에서 내릴 때는 이 박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2차에서 이동할 때부터는 이 흰 박스를 다혜 씨가 안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계속해서 포착이 되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건지는 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날의 만남의 목적과도 어쩌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이 뭉치 또는 이 박스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동행인 뭐 2명이라고 했으니까 2분 중에 1명이 이렇게 전달했을 네, 수도 있다.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CCTV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문다혜 씨가 새벽 2시에 뭐 전봇대 좀 기대는가 하면 옷이 좀 끌리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남의 차를 좀 열려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굉장히 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음주 사고를 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취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0.8%면 뭐 취소인데 예, 훨씬 0.08이면 넘었었죠. 취소 예.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 이제 수치로 보이는 0.14%가 사실은 저 CCTV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만취한 상황이었구나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걸음걸이도 사실 좀 비틀거리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차를 헷갈려서 남의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그냥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안타깝다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적 처벌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쭉 장관 기자 취재 내용도 쭉 보셨는데 네. 정신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7시부터 이렇게 행적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한 4차 정도의 주점을 옮겨 다닌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가희 기자가 말씀하실 때도 중간에 비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미슐랭 점이 그러니까 별점이 있는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보통 다른 음식점도 그렇지만 이 음식점도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스트 오더가 9시 반이라고 뭐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아마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장가희 기자가 그 다음에 몇 시를 말씀하시냐면 0시 58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CCTV에 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의 시간 동안 지금 보여지는 2시대의 그 모습을 추정을 한다면 그 시간대도 술을 계속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최소한 마지막 집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반 병은 그 남성분이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 네. 그 직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계속 먹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은 음주운전을 처음 한다고 했다면 상당히 주저한다거나 고민한다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시도라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 모습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시동을 만취했기 걸고 때문에 그런데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실 그렇게 만취했다고 해서 네. 그 음주운전을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부친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범죄의 재범률에서도 다른 범죄보다 가장 높은 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하지만 지금 문다혜 씨가 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사고를 내고 나서 이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이미 동행하는 경찰관에 좀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관 네. 기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 확인이 됐고 한 새벽 3시경에 이제 경찰이 인근 파출소로 다혜 씨를 임의 동행을 하는데 아까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혜 씨가 몸을 약간 비틀비틀하니까 여경이 옆에서 다혜 씨의 팔을 잡아서 함께 부축을 해서 좀 걸어가는 네.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혜 씨가 자신을 좀 잡지 말라 이러는 듯한 팔을 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무언가 좀 항의를 하는 듯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지금 CCTV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네. 이런 과정,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뿌리치는 수준이냐, 아니면 이건 그냥 잠깐 놔달라 하는 수준이냐, 네.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영상을 가지고 또 고무집행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정당한 직무집행,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가했을 때는 고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은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가 저 CCTV 화면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찰과 문다혜 씨 간에 나눈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조금 더 파악이 돼야만 좀 단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도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CCTV 화면까지도 함께 살펴본 후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저희가 볼 텐데 아까 이 문다혜 씨의 차량이죠. 캐스퍼 차량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주차한 곳이 사실상 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장시간, 뭐 7시간 정도인가요? 쭉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해서 불법 주차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해서 많은 어떤 비판이 있지만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준법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즉 대통령, 뭐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자녀라면 그 어떤 일반인보다도 좀 더 높은 도덕성,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좀 요구받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뭐 이게 불법 주차가 뭐 아주 큰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리걸 마인드,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거는 술 취하기 전에 주차를 그렇죠. 했던 당연히 거니까. 술 먹기 전에 7시에 주차를 한 것이고 또 이 식당에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시간 정도의 어떤 그런 서비스로 주차 공간을 준다고 하지만 보통은 또 이런 공간이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었으므로 단골일 경우는 뭐 또 더욱더 그런 혜택을 주지만 좀 놓고 가겠습니다라고도 사실은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불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나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이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압류도 했답니다.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압류 상태라면 체납이 돼서요. 그것도 역시 준법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자녀가 세금을 체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하나의 행위라도 지금 문다혜 씨의 어떤 이 생활에서는 준법 정신이 안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문재인 신문계 인사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시키기보다는 문다혜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 개인의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보면은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신호 위반 정황도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난 건데 그렇죠. 자칫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고가 난 영상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돼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사실 우회전 차선이었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는가 하면 그리고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른 차들에게 갇히는 모습까지 지금 벌어지고 근데 있거든요. 저게 또 앞에 빨간불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가면 안 되는 교차로는 상황이었죠. 빨간불이었는데 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호 위반의 정황도 짙게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서 신호 위반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사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까지 보였던 그 운전의 과정도 또 도로교통법상의 난폭 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지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택시와 이제 충돌을 하면서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라고는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취했길래 저렇게 신호도 위반하고 우측 우회전 차량인데 좌회전하고 이랬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기자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0.08이면은 면허 취소 수준인데 0.14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취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우선 이 0.08%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의 기준인데요. 이때는 시각과 청각, 균형감, 언어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0.14까지 가게 되면 신체나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만취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운전을 했다.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방문했던 식당 관계자 또 목격자 증언 CCTV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이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또 갈짓자 걸음을 걷는 모습에서 이 상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문다혜 씨 지인들은 문다혜 씨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라도 불러주지, 그러니까요. 택시라도 좀 태워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1차에서는 2명의 남성과 동행을 했고 마지막에서도 1명의 남성과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얘기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주점에서 대화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만취를 했기 때문에 남성이 자리를 먼저 이동을 했다. 먼저 남성이 식당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뭐 그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이 도마에 올랐는데, 자, 행안위 국감에서는요, 이 문다혜 씨를 이제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 이걸 두고도 굉장히 좀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인 출석 요구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인 채택을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정인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용산경찰서의 서장도 함께 정인 출석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경찰청 자료를 해안부에서 다당부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이 이종훈 실장님. 네. 왜 행안위에서 경찰을 부르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국정감사에 부를 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사안만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경찰이라든지 또는 뭐 파출소의 순경이라든지 이런 의경이라든지 덮어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권력이 뭐 개입이 돼서 그렇다면 저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사실 CCTV가 명명백백하게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군요. 경찰이 임의동행도 하고 그다음에 만취했기 때문에 일단 귀가시키고 이런 지금 드러난 과정 속에서는 특별하게 불러다 놓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건이 아니라 원래 문다혜 씨는 여당 측에서 소환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친이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인한테 주고 대리로 돈을 붙여준 의혹. 그다음에 네. 문다혜 씨 본인도 당시에 청와대의 많은 직원들과 돈 거래를 한 의혹, 경호처 직원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돈 세탁한 의혹,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겹쳐 있으므로 이번 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의 어떤 공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위 어떤 공방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으나 행안위를 포함한 다른 어떤 상임위들에서 이게 문다혜 씨의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자막이 지금 나갔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차도 주고 이 돈도 주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퇴임 후에도 이 차를 운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차는 또 따님한테 넘겨주고 김정숙 여사가 따님 문다혜 씨한테 송금한 것을 두고 경제 공동체다 차도 넘겨주고 돈도 송금하는 거 보면 그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 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고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엄격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분명한 일입니다. 다만 이 사건,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이른바 전 서모 씨라는 그 사위의 취업과 관련된 의혹들,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같이 엮는 것은 좀 저는 정치적으로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이 캐스퍼 차량인데 그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가 올해 한 4월 정도에 뭐 양도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 증여인지 아니면 뭐 대가를 주고 한 매매인지까지는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금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 음주운전 건을 엮으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별개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그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장 기자, 그리고 문체부 국감에서도 다혜 씨가 언급됐다고 하는데 관련 의혹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가 문다혜 씨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을 했었죠. 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다혜 씨 계좌에서 이 입금 사항을 파악을 한 건데 출판사 측에서는 당시 2억 원은 다혜 씨가 책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던 비용이고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애초에 알려졌었습니다. 출판사가 디자인 비용으로 2억 원을 다혜 씨에게 지불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는 조금 상식적으로 어려운데, 자, 향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중에서 사실은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저자 인세고 나머지는 다혜 씨가 이 출판사로부터 빌린 돈, 또 프로젝트 참여 대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이 2억 5천만 원을 둘러싼 의혹이 좀 딱 떨어지게 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신동욱 의원이 국감에서 이를 문제 제기했는데요. 네. 목소리 들어보시죠. 2억 5천만 원에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 값을 지불했다는 그 책입니다. 네네. 이게 2억 5천만 원어치의 디자인 값 또는 편집 값이 있는 책인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예나 상속 자녀에게 누구나 내 재산을 좀 주고 싶지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를 썼다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격 책정을 하겠지만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딸이니까 그렇게 뭐 충분히 이 디자인료를 책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주는 것이 과연 불법 정예나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문체위에서 당연히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책 디자인 값을 2억 5천만 원이 어쨌든 뭐 오갔다,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장가 기자, 이 2억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합당한 뭐 능력을 갖췄을 걸로 문다혜 씨가 생각이 좀 어렴풋이 되는데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뭐 관련 전문가입니까? 사실 이 문다혜 씨의 이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 다른 뭐 전임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말았고 뭐 일본에서 뭐 대학을 다닌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네. 딱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문다혜 씨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지만 요가 강사로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책 이 디자인과 관련된 관련성을 좀 찾아보자면 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 기념 전시를 다혜 씨가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평산마을 책방도 이 다혜 씨가 좀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좀 네.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뭔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딱 그 윤건영 의원 말대로만 해도 디자인 값을 1억 원 받았다는 건데 어쨌든 보통 책 디자인을 하더라도 1억 원을 디자이너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저도 출판 쪽으로 아니까요. 자,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느냐. 즉, 책 한 권을 내려면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네. 사실 표지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디자인을 맡아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책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출판사에 소속돼 있는 디자이너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표지 디자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직원한테 주는 월급 정도의 어떤 디자인인데 이걸 두 개를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줬느냐 아니면 책 디자인 값으로 줬느냐가 인쇄라고는 구분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1억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출판 시장에서 뭐 베스트셀러 됐다고 하더라도 이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몇 권 못 팔아요. 첫 번째 일세가 보통 지금 옛날에는 3,000권을 찍었는데 거의 일세를 300권을 뭐 찍을 정도로 이 출판 시장이 협소하거든요. 네. 그런데 디자이너에게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저자에게 또 인세를 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뭔가 수익을 얻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릴 책이어야 몇십만 부, 됩니다. 100만 부까지 스테디셀러가 돼야 될 예. 정도였던 책입니다. 물론 이 운명이라는 책이 잘 팔렸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비로 뭐 1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세와 또는 수지타산과 상관없이 돈의 흐름을 출판사로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것처럼.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많은 의혹이 커졌고 문다혜 성인인 문다혜 씨가 입장을 안 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라도 또 책임감 있게 입장 표명을 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범한 지금 잘못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문다혜 씨 측이 본인이 직접 뭐 수사를 받으러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기회에 얼마든지 또 국민들께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당원들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죄송한 마음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빠르게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뭐 인세 관련된 부분, 뭐 2억 5천만 원 부분인데요. 뭐 윤경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간 인세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뭐 디자인, 뭐 마케팅 비용도 있었지만 또 출판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마저도 저는 검찰이 이미 문다혜 씨의 계좌를 추적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쫓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감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뭐 의혹이나 또는 뭐 국감에서 다시 또 논란으로 제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얘기, 음주사고 얘기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감 얘기 나온 김에 국감 첫날 눈길 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 다룬 행안위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이 사적 인연으로 관저공사 맡았다 이렇게 또 지목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즉각 그 동행 명령을 발부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승전 우리 대통령실 관련한 증인만 이렇게 동행 명령을 다수 당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현장에 와서 동행 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국감 첫날에 행안위 야당 의원들이 업체 사무실 있는 서울 성수동까지 직접 가서 윤건영 의원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이자 또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서 논란이 됐던 이 21g이라는 업체 대표 2명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불출석을 할 거면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이 됐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제 윤건영 의원을 포함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직접 저 사무실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당연히 증인들은 없었고요. 윤건영 의원이 그래서 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 진짜 같지만 모두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실제 촬영본 같은 현실성과 생동감에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연을 날리며 해변을 달리는 여자아이, 뛰는 폼도 배경도 실제 여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제작한 AI 동영상입니다. 해변, 연, 노란색 티셔츠, 햇볕 등을 입력하면
AI가 명령어에 맞게 16초 분량의 영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AI가 증명사진 속 얼굴을 본떠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산업, 여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영상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현업에 있는 영상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태국에 내린 폭우로 유명 관광도시인 치앙마이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코끼리 100여 마리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코끼리를 구하려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지만 몇 마리는 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고립된 주민들은 코끼리를 타고 구조되기도 합니다. 계절성 폭우가 내리면서 주변 강이 범람해 홍수 피해가 난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치앙마이 시내는 무려 1m 높이가 물에 잠겼고 차량과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감전과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태국 정부는 수도인 방콕도 위험할 수 있다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구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총동원해 구조 활동에 힘쓰고 있는 치앙마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